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와튼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겨우 내면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의 내향성 대 외향성 비율은 95 대 5의 수준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세상보다는 아이디어의 세상 속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수록 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 바깥으로 나가 자신의 계획과 비전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복잡하게 사는 게 싫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아이디어를 짜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창의적인 일들에서 점점 멀어졌다.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혼자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가 아니었다. 지금껏 혼자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해나가면 충분했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더 큰 독창성과 더 큰 새로움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내 안에 갇힌 나의 모습으로 쪼그라들 터였다. 복잡하다는 것은 뭔가에 꼼짝없이 갇혀있다는 뜻이다. 마침내 깨달았다. 복잡함을 해결하려면 복잡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애덤에게 필요한 건 피드백이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얻을수록 애덤은 더욱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고대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만나 어떤 마법을 이루게 될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타인을 발견하기 전과 후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걸 혼자서 할 때는 글자 그대로 아이디어를 쥐어짜냈다. 수십 개의 답을 내야 할 방정식에 갇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이디어를 들이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뿜는다. 이것이 내 삶을 놀랍게 단순화시켰고 그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방법을 찾느라 복잡해지는 것이다. 삶에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면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다. 애덤은 말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생이 똑같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질 것이다. 떠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예측 불허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명상하라. 애덤은 많은 인생 현자들과 같이 명상을 강력 추천한다. 혼자 있는 시간엔 호흡만큼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늘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세상 위에 들떠 있었다.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찾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6년에는 366일을 논스톱으로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스위치를 끄고 긴장을 풀어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녔다. 요가, 헬스,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심지어 뉴욕 최고의 최면술사까지도 찾아갔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최면 요법을 4차례나 받았지만 최면술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정신은 너무 활동적이라 최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군요. 애덤은 어이가 없었다. 이봐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건데요. 백약이 무도한 방황을 한 지 2년쯤 흘렀을 때 그는 지인에게서 명상을 거류받았다. 나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야. 애덤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명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거든. 심박별이 훈련을 해본 적 있어? HRV 훈련은? 그의 친구가 물었다. 아니. 그럼 그걸 꼭 해보도록 해. 친구에 따르면 명상이란 간단했다.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해 심박동수 진폭의 평탄한 정도를 측정하면서 자기 호흡에만 집중하면 충분했다. 심장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전산적인 심장 박동은 매우 불규칙한 상태로 평균치 둘레의 간단한 띠 안에 머무른다. 바이오 피드백 훈련의 목적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기 심박수를 제어해 들쭉날쭉한 심박수를 사인 곡선처럼 완만하게 만들고 진폭을 넓히는 것이다. 친구의 설명은 꽤 흥미로웠다. 애덤은 결국 명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명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세상을 분석하는데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슬며시 들긴 했지만 애덤은 점점 바이오 피드백 HRV 훈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횡격막과 복부를 부풀리는 단 한 차례의 심호흡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다. 필요할 때마다 평온한 선의 경지에 이르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그는 이제 복잡한 세상과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분리되어 정신을 쉬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눈을 감고 횡격막부터 깊게 숨을 들이쉰다. 하루에도 수차례 15에서 20분의 시간을 이 방법에 낭비한다. 물론 이건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1분, 3분, 5분 정도의 짧은 회복 시간을 통해
더 큰 창의력과 생산성이 보취되는 걸 생각하면 명상을 하면서 소비한 비생산적인 시간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명상은 지금껏 존재한 것들 중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생산성 향상 도구 중 하나다. 1분 1초를 쪼개 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왜 명상에 기꺼이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명상은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명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명상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 삶을 더 풍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식이다. 어떤 말이 챔피언이 될 것인가? 1974년 심리학자 폴 슬로빅은 정부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유명한 경마 도박꾼 8명을 참여시켜 그들이 경주 우승마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도박꾼들은 연속으로 진행되는 4번의 경주 라운드에서 우승마를 예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도박꾼 모두가 각각의 경주마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 5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어떤 도박꾼은 경마 기수의 연륜을 중시한 반면 어떤 도박꾼은 경주에 참여한 말들이 작년에 가장 빠르게 달렸을 때의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슬로빅 박사는 도박꾼들에게 각 경주의 우승마를 예측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그 예측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경주마다 평균 10마리 말이 출전한다. 따라서 모든 걸 우연에 맡기고 대충 어림짐작하더라도 각 도박꾼이 우승마를 맞힐 확률이 10% 선은 될 터였다. 5가지 정보를 갖고 예측한 1라운드에서 도박꾼들의 예측 정확도는 17%였다. 꽤 괜찮은 확률이었다. 정보를 하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는 예측 가능성이 10%인데 그보다 70%나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우승마 예측에 보인 자신감도 실제 결과와 거의 똑같은 19%였다는 것이다. 우승마를 예측한 정확도는 17%, 자신이 우승마를 맞힐 것이라는 예측 자신감은 19%였다. 2라운드에서는 도박꾼들이 10가지 정보를, 3라운드에서는 20가지 정보를,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40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얻은 5가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예측 정확성은 계속 17% 선을 유지했다. 처음보다 정보가 35가지나 더 생겼는데도 정확도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의 자신감은 거의 2배나 높은 34%까지 치솟았다. 정확도가 아니라 자신감만 엄청 높아진 것이다. 자신감에 도취한 도박꾼들은 모두 경마에 거는 돈이 점점 커졌고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 특정한 최소량을 넘어서는 추가 정보는 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제한은 차치하고라도 심리학자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걸 증가시킬 뿐이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평가나 의견, 결론과 상충되는 정보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거나 일축한다. 또한 원래의 결정을 확증하는 정보가 생기면 자기 결론이 옳았다는 확신이 점점 높아진다. 애덤은 이렇게 말했다. 폴 슬로빅 박사의 실험은 세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교훈을 준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동향, 흐름을 설명하려는 열망이 더 커진다. 그 결과 세상에서 벌어진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오판이 개입된 믿음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정확도는 그대로인데 자신감만 높아진 경마 도박꾼들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는 늘 세상을 오판하고 있는데도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잘못된 자신감을 부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소위 대박을 냈다는 투자자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그들은 주식시장에 나타난 특정한 현상을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니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를 던진다. 하지만 이는 사실 주식시장의 추세가 지금 나타난 현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수십 가지 이유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풀풀거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작 말이 안 되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형이다. 그들의 모형이 터무니없는 것일 뿐 세상은 언제나 이치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17%이고 그 이상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다. 물론 17% 이상을 꿈꾸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껏 열심히 살다 보니 17%도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내 삶의 하루하루를 단순하고 홀가분하게 만든다. 86,400조의 기회.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하루,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하루. 이럴 때 당신은 어떤 해법을 통해 상황을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가? 이에 대해 애덤은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집중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자문한다. 나는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묻는다. 내일 우리에게는 86,400조가 주어진다. 이는 날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균형을 되찾고 최고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86,400번이나 된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자동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내가 지금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가? 그러면 86,40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음은 이미 긍정적인 감정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태워버려라. 우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는 일을 너무 많이 떠맡기 때문이다. 상사의 부탁, 후배의 요청, 배우자의 당부, 친구의 제안, 자녀의 문자. 이 모든 일을 맡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엉클어지면서 앞이 캄캄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해내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려다가 실패하면 거기에서 있는 상처가 매우 크다고 한다. 애덤은 조언한다. 뒤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겠지만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쳐낼 수 있는 활동이나 약속 가운데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자문해본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 유럽의 한 적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읽었던 게 떠오른다. 그 도시의 우체국 직원들이 우편물 배달 시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그들은 월요일에 최선을 다해 우편물을 배달해도 미처 전달하지 못하는 물량이 남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화요일 배달 물량에 추가된다. 화요일에는 당연히 더 많은 양의 미배달 우편물이 남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르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마침내 금요일까지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나면 우체국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의 한 주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모두 태워버렸다. 그 다음 주에도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 무렵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 주중에 배달 못한 우편물 더미를 해치웠다. 이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매우 미심쩍은 방법이라 절대 추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압박을 느낄 때마다 상쾌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정오즈음에 예정보다 일 진행이 더뎌서 곧 사방에서 닥쳐오는 파도에 짓눌리는 기분을 느끼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뒤로 밀리게 될 오후의 약속들을 전부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후 초반의 약속 중에서 다른 날로 연기해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본다. 그날 오후에 잡힌 약속 4개에 모두 늦어서 신경이 곤두서느니 차라리 약속 하나의 일정을 조정해 다른 3개의 약속 시간에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나는 매주 하루를 완전히 비워두고는 그날 출장이 있는 척한다.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끝내야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하루 있다는 걸 알고 안심하게 된다. 당신도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해보기 바란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허덕이는 상황에 이르면 잠시 미룰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쯤 있는지 확인해본다. 분명 있을 것이고 분명 여유를 찾게 될 것이다. 매복 공격의 즐거움. 애덤이 들려준 맑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지혜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이들에게 무작위로 친절을 베푸는 은밀한 매복 공격에서 하루의 큰 즐거움을 얻는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라떼를 주문한 뒤 바리스타에게 $20짜리 지폐를 건네주면서 그의 뒷사람의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음료를 무료로 주고 남은 거스름돈도 주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그를 키다리 아저씨로 즉각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주문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면서 무작위로 선택된 수혜자가 예상치 못한 선물에 혼란스러워하다가 활짝 미소를 짓는 모습을 지킨다. 때로 그 사람은 남은 거스름돈을 바리스타에게 팁으로 주고 가기도 한다. 또 어떨 때는 선행 나누기를 실천해 자신의 뒷사람에게 무료 커피를 선물하기도 한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남기고 떠난다. 내 작은 호의가 세상에 밝은 미소와 웃음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면 그날 하루 내내 심심한 기운을 가질 수 있다. 인생의 마법은 이렇게 확산된다. 생각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겨워질 때는 기억하라. 매일 당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86,400초의 시간과 86,400번의 기회가 주어진다.